진짜 자기의 발달과 맞는 활동들을 할 때 성공 경험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성공 경험을 절대로 만들어 줄 수 없어요. 그 아이가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네. 와, 잘 된다 했더니 또 칭찬까지 받았어. 예. 멋진 그림이라고 생각하는데 칭찬도 받았어. 너무 좋아. 이런 경험들이 쌓이는 거지. 자, 그림 여기서부터 시간 여기까지. 가져보자. 이렇게 그리면 안 되지. 어. 이렇게 그려야지. 그래서 받는 칭찬은 자기 칭찬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오늘은 유아에서 아동으로 새로운 문을 여는 시기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방향성을 제시해드리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과 김북년입니다. 반갑습니다. 거의 2년 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으네요, 벌써 시간이. 그 사이에 유퀴즈에 나오셨더라고요. 제가 그때 영상 보고 연락 드렸었는데 그때 답장을 대기자TV가 시작점이 됐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 네.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과 알게 된 과정, 여러 가지 다 대기자TV를 통해서 시작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지난번에는 10대 사춘기 자녀를 둔 분들을 위한 메시지를 들려주셨다면 이번에는 4에서 7세, 만 4에서 7세 자녀를 둔 분들을 위한 메시지를 담은 책을 출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4에서 7세에 주목하신 계기 부탁드릴게요. 네, 10대가 사실은 가장 힘든 시기. 그 이유는 새로운 과제가 많고 새로운 적응을 위한 이 신경 발달 변화나 또는 정서적 변화가 많은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4, 7세는 그거의 예비적 시기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학교라고 하는 거대한 이제 그런 적응 과제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이고, 마치 10대가 성인기를 준비하는 것처럼. 그리고 모든 발달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조절 능력 발달. 10대도 조절 능력에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는 시기잖아요. 네네. 전두엽에 가지치기 때문에. 4세부터 7세도 가장 뇌의 다이나믹한 변화들, 특히 조절 능력 발달과 관련된 부위들의 변화들이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한 발달적 성취를 잘 하지 못할 경우에 상당한 어려움을 또 겪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한편으로는 굉장한 기회의 시기죠. 인지적으로 아주 명석해지고 또 사회적 기술도 발달하고 정서지능을 획득하고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들이 시작되고 또래들과 협동할 수 있는 능력이 시작되는 때고. 이를 4에서 7세를 사춘기의 예고편이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기질이 마음껏 표현되는 때거든요. 4세, 7세 때는 드디어 이제 활동성이 올라가고 신체 활동, 정서 활동, 인지 활동, 그리고 대인관계 접촉이 확 넓어지는 유치원에서의 적응과 경쟁, 협력 이런 게 시작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표현들이 정말 많아지니까 예. 그걸 잘 돌보시고 챙겨주시면 정말 좋은 발달을 이루게 되고, 그거를 이제 좀 어떤 면에서 잘못 이해하시거나 부모님 주도로 너무 하시게 되면 오히려 아이가 위축되거나 네. 힘든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양날의 어떤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무지개처럼 다양하거든요. 네. 예, 7색깔 무지개가 아니라 저는 뭐 한 200색깔 무지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예. 한 명 한 명 아이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활동성과 정서성과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운동성과 사회적 기술과 다양한 형태가 믹스업돼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다양한데 그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그 아이한테 맞는 원래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기질을 좀 이해해 주신다면 네.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 그걸 또 촉진시켜주는 양육이 어떤 것인지 이걸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오늘 네, 여쭤보는 또 시간을 시간을 만든 것 같고요. 이 책을 쓴 갖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교수님을 찾아오는 네. 4에서 7세 자녀를 둔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좀 고민하시고 걱정하시기 때문에 찾아오실까요? 많이 굉장히 보시는 사례.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크게 저는 두 가지 스타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한 부분은 진짜 그전부터 발달에 어려움이 있었던 분들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태어나서 언어, 또 인지, 사회성 발달을 경험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다가 그 부분에서 이제 학교 적응과 관련된 준비가 시작되면서 또 활동성이 늘어나고 신체 활동력이 굉장히 증가되고 하면서 좀 더 힘들어져서 네네. 네, 이걸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요? 또 이런 상황인데 학교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로 오시는 분들이 한 반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머지 반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건강한데 건강한데 아이는 너무 기질적인 특성에 맞게 잘 크고 있는데 이런데도 걱정을 하시는, 어떤 네. 부분이 걱정일까요? 과연 우리 아이가 이 유치원에서의 적응하는 만큼 학교 적응을 잘할까? 또는 네. 그 아이 기질 때문에
유치원에서 조금 아이들 만나는 거를 좀 적게 만나고 어. 발표를 좀 적게 하고 네네. 조금 소심한데 그거를 부모님은 뭔가 이 아이한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 그 아이의 기질적인 발현들을 부정적인 눈으로 보시게 되면서 그 아이한테 어떤 문제점을 자꾸 찾으려고 하시는 그런 부모님들도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특히 그때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4.7세 교수님 찾아오는 단골 원인이 이거 아닐까 싶어요. 산만하다는 이유로 굉장히 많이 찾아오지 않나요? 양쪽 극단이 다 와요. 아, 그러니까 산만해서 이 아이가 원해서 적응을 못한다는 얘기를 들어요라는 거 한 축. 네. 그리고 이 아이가 너무 소심해서 친구들을 못 만나서 사회성 결핍이나 자폐 스펙트럼 고기능 아이가 아닐까요 하는 경우도 또 있어요. 우와. 놀랍게도.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부모님들이 아이 한 명 낳으시고 정말 애지중지 키우시고 아이를 정말 훌륭하게 만들고자 하는 노력들을 아이에게 많이 하시는 건 정말 좋은 일입니다. 제가 볼 네네. 때는. 근데 그거의 배경이 되는 것은 아이 중심이어야 된다. 네. 그 아이의 기질 성향, 그 아이의 욕구, 그 아이가 원하는 거, 그 아이가 하고자 하는 놀이, 뭔가 이런 것들을 많이 같이 경험해 보신 어머님들은 그런 상대적인 그런 평가를 훨씬 아이 중심으로 잘 내려주세요. 네네. 그리고 아이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시니까 자신감도 있으세요. 어. 좀 적응을 못한다 해도 시간 좀 지나면 괜찮을 거예요 라는 마음을 딱 가지십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충분한 경험을 못 하셨거나 또 뭔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이 걱정을 좀 경험을 많이 하셨거나 예, 예. 자신감이 좀 부족하신 상황이 되면 이제 외적인 평가에 너무 휘둘리시는 거예요. 어. 그래서 선생님이 지나가는 말처럼 네. 아, 다 우리 잘하는데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아졌네요. 조금 산만한 것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어머님 집에서 좀 지도해 주세요. 이 말이 마음에 팍 꽂히시면 이게 이만해 보이죠? ADHD부터 시작하셔서 여러 가지 네. 걱정들이 쭉 이어서 떠오르시는 것 같아요. 또 친구들하고 잘 동네에서 어울렸고 뭐 어머님 친구의 또 따님이나 아드님하고는 같이 1대1로 잘 놀던 아이인데 여러 명이 있는 원에 갔을 때 친구 사귀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네네. 새로운 환경에 대한 약간의 적응 과정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아이들의 활동을 이렇게 관찰하고 누가 괜찮은 아이인지를 좀 평가했다가 네네. 이러고 접근하는 애들도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접근성의 차이가 있거든요.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그 개인차가 벌써 4살 때부터 나타나요. 확 다가서는 아이가 있고 두 발짝 물러서서 보다가 천천히 들어오는 아이가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그 기간을 이제 어. 뭐 그러니까 이제 걱정되는 네, 부분이 선생님께서는 커서. 예, 피드를 예. 드리는 거죠. 애가 아이들과 적극적으로 어울리는 걸 좀 어려워하네요. 조금 자꾸 뒤로 물러서는 것 같아요. 조금 적극적으로 어울릴 수 있게 격려해 주세요라는 말씀을 들으시면 아, 얘가 뭔가 불안이 높은 아이인가? 사회적 경험이 부족해서 그동안에 네네. 사회적인 상황에서 적응이 어려운 아이인가? 근데 더 극단적으로 가시게 되면 체크리스트를 해봤는데 또래 관계에 관심이 적다. 그거 하나 체크된 걸 보고 헉, 혹시 자폐? 이렇게 또 연상을 하시는 예, 예. 이런 경우가 아주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간혹 있습니다. 4에서 7세가 특징적으로 보면 사실 원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는 시기잖아요. 네. 이때부터 부모님들의 고민이 사실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3세, 4세가 되면서 만으로 특히 4세쯤 되면은 네네. 본격적으로 이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과제가 있고 맞습니다. 네. 또 학습적인 부분이 또 일부 강조가 되기도 하고 또 또래 간의 소통이나 또래 간의 협력 또 좌절에 대한 인내를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원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행동상의 네네.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드러나는 시기이고 또 어떻게 보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과제가 생기다 보니까 부담이 커지고 갑자기. 그게 자기 조절로 잘 연결돼서 네네. 과제 수행과 관련된 성공 경험으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자기 조절의 발달이 조금 지연돼 있거나 그런 맥락 속에서 사회적 또래 관계나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미숙한 모습 보이거나 하면은 그거에 대한 부모님의 반응, 선생님의 반응에 따라서 아이들이 위축될 수 있고요. 성공 경험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인데 오히려 좌절과 실패, 그로 인한 두려움, 그로 인한 사회적 위축 이런 쪽의 경로로 가게 되면 그 아이가 갖고 있던 좋은 능력들을 예. 발휘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네. 부모님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4에서 7세 요즘에 원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고 선택하시거든요. 아이가 거기 원에서 생각보다 잘 적응을 못한다든지 어떤 부모님의 기대치에 부응을 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학교 맞습니다. 가서도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정말
아이의 특성, 예. 관심, 기질 이런 거에 어느 정도 맞춰져 있는가는 저는 좀 의문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어머님들은 최상의 네. 또 가장 평도 좋고 선생님들도 우수하고 거기서 나오는 부모님들의 피드백도 좋은 곳을 선택하시려고 노력하시리라는 건 잘 압니다. 네. 그런데 과연 그런 원이 그 아이한테 가장 맞는 것이냐는 별개일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부분을 좀 더 고려해야 될까요? 저는 그 아이에게는 그 아이의 활동성, 활동성. 네, 그러니까 커리큘럼을 보실 때 네. 이 아이가 신체적으로 아주 활발한 아이라면 학습적인 요소, 특히 외국어를 가르치는 이런 쪽은 사실은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언어적인 능력이나 이런 게 0세, 1세, 2세, 3세를 거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관심도 많고 네네. 그걸 활용하는 어떤 기회도 잘 갖고 따라오고. 있고 네, 잘 네. 따라오고 한다면 그때는 가능하지만 다양한 언어들도 배울 수 있는 것이 좋지만 네네. 그 아이가 신체 활동성이 아주 높은 아이고 그런 언어적인 능력보다는 활동 능력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걸 좋아하고 예. 운동 능력이 우수한 아이들, 시지각적인 협응이나 예술 능력 같은 게 우수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사실은 그런 학습적인 게 많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곳에서는 많이 힘들 수도 있겠구나. 맞지 않을 수 있겠다. 네.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우리 아이랑 맞지 않는 곳이 있을 수 맞지 않는 것. 있다. 맞아요. 그거는 사실은 그 아이한테 도움이 안 되는 곳이죠. 그리고 만약에 네. 거기서 적응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는 판단해선 없다. 이 시기 4에서 7세 이런 걱정이 또 부각되는 건 사실 4에서 7세가 이전에 0에서 3세와는 확연히 좀 다른 것 같아요. 많이 자기 달라지죠. 주장도 확실히 네. 강해지고 이때부터는 신체도 활발해지고 활동도 많아지고 네. 그런 부분이 더 부각돼서 4세부터의 브레인 이미징을 저희들이 기능적 영상을 찍어보면요. 베이슬라인이라고 하는 특정한 활동을 하지 않을 때의 뇌 활동성도 네. 그 신경 활동성이죠. 네. 뉴런의 액티비티가 그 3세 때보다 4세 때 넘어오면서 거의 120% 정도 증가돼요. 그 활동성 자체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럼 어느 영역들이 좀 많이 나타나는가 봤더니 시각과 관련된 영역하고요. 예. 감각, 운동 영역하고요. 예.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운동 조절 영역하고요. 이런 부분의 영역. 그리고 언어와 관련된 수용, 표현 언어 관련된 부분하고 시지각 운동이 연결되는. 그러니까 우리 뇌에서 이 시기 때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오. 눈으로 보고 감각적으로 느끼는 걸 연결할 수 있게 도와주고 네네. 만들기 하는 거. 인체 신비네요. 네, 그런 걸 할 수 있게 도와주고 동시에 이 아이들로 하여금 언어적인 활동이 정서적인 영향에 미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 경험들, 그건 결국 상상력과 역할놀이, 놀이 활동이에요. 네. 그거를 많이 하게끔 되어 있는 부위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증가되어 있어요. 즉 이 말은 놀이를 해야 된다. 네, 당연히. 저는 놀이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네네. 하셔야 된다는 당위를 얘기하지 않더라도요. 네네. 아이의 몸이 그걸 합니다. 브레인의 액티비티가 그런 식으로 활성화된다는 것은 이미 우리 아이들은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네네. 활동해야지. 네. 그리고 신체적으로 많이 뛰어놀고 함께 해야지. 그리고 재밌는 거, 신나는 거 상상 많이 하고 상상한 걸 엄마나 친구들하고 많이 나눠야지. 언어적으로. 네. 이런 놀이 활동들을 하게끔 조건화가 돼 있어요. 몸이 그리고 원하는 거네요. 몸이 그걸 따라하게 돼 있죠. 와. 그거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네네. 그거를 막고 앉아서 단어를 외워라. 그걸 막고 앉아서 계산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몸과 뇌가. 와. 그걸 네네. 따라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활동성이 증가되면서 인지적인 능력도 같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 밸런스에 따라서 어떤 아이들은 활동성을 좀 더 높일 아이가 필요하고 어떤 아이는 인지적인 활동을 좀 많이 늘려도 괜찮은 아이가 있어요. 네네. 근데 그거는 아이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아이의 활동, 아이의 그런 표현들을 부모들이 보면서 수용을 해주는 입장이셔야지 부모가 그 아이를 지정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성공 경험을 진짜 자기의 발달과 맞는 활동들을 할 때 성공 경험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성공 경험을 절대로 만들어줄 수 없어요. 엄마 아빠들이요. 그 아이가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네. 와, 잘 된다. 했더니 또 칭찬까지 받았어. 예. 멋진 그림이라고 생각하는데 칭찬도 받았어. 너무 좋아. 그리는 게 재밌어서 했는데 칭찬받았어. 너무 좋아. 이런 경험들이 쌓이는 거지. 네. 자, 그림 여기서부터 시간 여기까지. 가져보자. 이렇게 그리면 안 되지. 이렇게 그려야지. 그래서 받는 칭찬은 자기 칭찬이 아니에요. 긍정적 성공 경험은 동기부여에 영향을 주고 더 재미있는 네네. 걸 더 추구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아이가 나중에 공부 머리가 되는 공부의 뇌를 만드는 핵심은요. 동기와 인지 활동이 결합될 때거든요. 동기와 인지 활동이 결합될 때. 네. 네. 그 동기를 만들어줘요. 동기를 그 동기. 만들어준다. 내가 스스로 하는 이 활동들이 재미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네네. 이런 긍정적인 피드백도 받네. 동기가 되죠. 그 두 개가 만나는 게 성공 경험이잖아요. 네. 그게 동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 우리 뇌는요, 이 기억이 사실은 36개월, 네. 48개월 초반까지는 기억이 잘 안 남아요. 저도 잘 기억이 안 이 나는 것 같아요. 오토그래픽 메모리라고 해가지고 예. 이 언어적으로 획득되는 기억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사진처럼 있다가 이렇게 희미해져요. 근데 감정은 남았거든요, 그때. 근데 4세부터는 본격적으로 그게 시나리오로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언어적으로 기억되고 장면과 언어가 결합되고 그때 들은 이야기, 그때 했던 말들이 같이 기억에 남아요. 4세부터? 4세부터는. 만 4세부터? 4세부터는. 네네. 그래서 그 성공 경험의 의미가 그런 에너지가 진짜로 되는 거예요. 네. 3세까지는 은근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네네. 거죠. 엄마랑 가깝게 지내고 엄마하고 참 즐거웠고 한 네네. 경험들에 그 밑에 분위기와 느낌만 남아요. 스며드는 단계라면 어떻게 보면 스며드는 거죠. 기억되는 단계는 4세부터. 4세부터예요. 그땐 진짜예요. 그러면 그때 남은 기억들은 정말 메모리로 고정돼 있고요. 예. 그 기억을 꺼내 쓰기도 해요, 아이들이요. 나중에. 아, 내가 옛날에 이런 거를 했었던 잘했는데. 것 같은데. 맞아. 그때 내가 지금 이걸 깜빡하고 있었네?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도 생겨요. 어떤 거를 혼란스러워할 때, 네. 자기의 진로에 대해 고민할 때. 네. 그래서 제가 청소년기 부모님들께 항상 강조하는 게 어머님들이야말로 최고의 치료사다. 왜냐? 그 아이의 과거를 다 알고 있다, 어머님들은. 그 과거에서 그 아이가 좋아했던 거, 그 아이가 잘했던 거, 그 아이와 함께하면서 즐거웠던 걸 다 기억하시지 않느냐. 그거를 아이한테 넌지시 얘기해 보시라. 진로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아이가 그 경험 속에서의 기억들을 떠올려서 그게 동기가 돼서 앞으로 나갈 수도 있고, 앞으로 나갈 수 진로를 있고, 찾을 수도 있고. 자기한테 맞는 거를. 4에서 7세 이 시기에 뇌가 어떻게 우리 아이한테 적용되고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4에서 7세 뇌 발달의 핵심을 조절 능력이라고 강조하셨어요. 그렇죠. 조절 어떤 능력이죠. 의미일까요? 그 조절의 의미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네네. 첫째는 감정과 관련된 부분들. 감정의 발달은 처음에는 감정을 자기가 스스로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그렇죠. 불편한 때 막 애들은 울고 떼를 쓰면서 그냥 그걸 돌봐주는 부모나 선생님으로부터 위로받고 극복하잖아요. 네. 근데 48개월 시기쯤 되면 자기가 어떤 상태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게 돼요. 근데 그 감정의 인식과 표현이 조절의 첫 단계예요. 그게 잘 되는 아이들은 화가 났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그 화났다는 걸 말로 표현하고 거기서 나오는 반응들을 경험하면서 화났을 땐 내가 막 이렇게 폭발적으로 할 게 아니라 숨을 좀 천천히 쉬고 네. 혼자서 좀 가만히 있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구나. 주변과의 관계를 통해서 보니까 이런 걸 통해서 조절을 배워나가는. 두 번째는 행동과 충동이에요. 행동과 충동. 네, 결국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 시기부터는 하고 싶지 않은 걸 해야 돼요. 그리고 단체 생활도 해야 네, 되고. 그게 바로 단체 생활 핵심이 뭡니까? 하기 싫은데 해야 돼. 하고 싶은데 참아야 돼. 네. 그 두 개거든요. 네. 그거 배우는 게 이때예요. 이때예요. 이걸 그때 잘 배운 아이들은 칭찬받는 아이 같아요. 선생님, 너 잘했어. 예. 어떻게 이렇게 잘 앉아 있었어? 앉아있기 싫죠. 얘도 벌떡 일어나서 뛰고 싶었는데 네. 아니야. 지금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 참자. 하고 싶지 않은데 한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케이크를 갖고 왔어요. 네네. 근데 내 생일은 아니야. 동생 생일이야. 제일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야. 손이 확 갔다가도 아니야. 이 욕구를 지금 달성하면 동생한테 나쁜 형이 되고 엄마한테는 야, 너 동생 생일인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되니까 안 돼. 네. 라고 하는 경험들이 떠올라지면서 이걸 참는 거. 참을 수 있는. 거. 그게 조절이거든요. 네네. 그게 충동, 행동 조절. 행동 조절. 그거 두 가지. 그거 두 가지의 핵심이 이 만 4세부터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고 그게 의식적으로 남게 되고 기억에 남게 되고 그게 처벌과 보상이라고 하는 주변 예.
부모 선생님과의 관계 속에서 녹아내게 되고 아예 체화되기 시작합니다. 예. 이 조절 능력을 부모님이 아이가 원활하게 키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의 핵심으로 놀이를 강조해 주셨거든요. 맞아요. 이게 그게 어떤 중요합니다. 연관성이 있을까요? 우리 뇌는 두 가지가 서로 보완적으로 같이 나타나요. 흥분성, 네. 흥분성 신경 발달 회로하고요. 예. 억제성 신경 발달 회로 두 가지가 우리 뇌의 가장 큰 두 개의 축이에요. 그쪽으로. 그런데 흥분하는 뇌만 발달하는 것도 좋지 않고 네네. 억제하는 뇌만 발달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네. 결국 두 가지가 서로 발달하면서 보완적이 돼야 되거든요. 서로 자극을 주나요? 맞아요. 서로 자극도 주죠. 네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흥분성이 먼저 발달해요. 그래서 활동성이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 모두 다. 예. 4세가 될 때 아까 신경 발달의 활성도가 그 이전보다 120%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 많은 부분이 흥분성이에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활동을 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는. 네네. 그 시기에 활동을 많이 하면 흥분성 뇌만 발달하는 게 아니라 억제성도 같이 발달하면서 보완을 해주거든요. 결국 이게 이렇게 따라와줘요. 그래서 예. 아주 흥미로운 이 예. 실험들이 있는데 일본의 어떤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는 우리나라도 그런 데가 있다고 들었어요. 일단 아이가 등교하면 네. 4살 정도 되는 아이가 등교하면 선생님하고 같이 엄청 노는 거예요. 뛰고 잡고 구르고 이런 활동들 30분 동안 딱 해요. 예. 그리고 선생님의 간단한 오늘의 뭐 할 일 수업에 들어가요. 예. 그렇게 신체 활동을 확 늘려주고 나서 수업을 한 그룹의 아이들이 훨씬 더 수업 참여도도 좋고 수업에 대한 관심도 표현을 많이 하고 선생님이 아이를 지도하기도 훨씬 수월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네. 흥분을 이렇게 높여놓으면 그렇죠. 앉아서 이 학습을 안 할 것 참여하는 같죠? 게 떨어질 훨씬-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근데 그 활동이 충분하다는 전제가 있어요. 와. 그러니까 30분이에요. 그걸 5분만 하고 앉아놓으면 아마 다를 부족해요. 거예요. 근데 이때 실컷 아이의 에너지를 발산한다. 이거를 부모님이 어떻게 좀 체감할 수, 뭐 기준치가 있을까요? 근데 아마 주말 같은 때 이제 같이 좀 놀아보시면 알 것 같아요. 아이마다 달라요? 다르죠. 아, 어떤 아이마다 아이는요, 다르군요. 우리가 저기 네네. 6살 아이들한테 액티그라프라고 해서 이렇게 만보계 있잖아요. 네네. 이걸 발목에 채운 적이 있어요. 예, 예. 하루에 4km도 못 가는 애들도 있고요. 네. 예, 그 만보계에 찍히는 거리가 10km까지 찍히는 애들도 있어요. 와, 10km면 다르군요. 어디냐면 여기서 대학로잖아요, 여기가요. 예, 예. 여기서 어디까지 가야 출발을 될까요? 해요. 예. 쭉 가요. 종로 지나죠. 네네. 그다음에 저기 광화문까지 가야 될까요? 장충체육관 지나서 음, 자 광화문 더 가요. 더 가요? 2호터널 지나 노선에 따라 다른데 2호터널 지나야 돼. 네. 2호터널 지나면 녹사평 나오고 용산 나오잖아요. 음. 용산 돌아서 반포대교 건너서 거기까지 가요? 세빛 둥둥섬 있는 데까지예요. 아이가 활동성 높은 아이를 둔 부모님 입장에서 같이 놀아주기 너무 힘드시겠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 아들 2분 두신 어머님은 예.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수심 접니다. 인사하자. 아유 대단하십니다. 더 에너지가 더 충만한 아이였는데 음. 실컷 놀아주지 못했을 경우 맞아요. 이게 누적 때문에 아이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아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게 예. 또 어머니들은 또 걱정하시잖아요. 난 이 사실 정도까지 바빠서 놀아줘야 못 되는데. 넣어주는데 네.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아이가 적응을 하긴 합니다. 주고받는 환경과의 적응이라는 게 우리 뇌 발달의 핵심이거든요. 우리 뇌는 굉장히 고도의 적응 능력을 갖고 있어요. 활동성이 충족 못 됐다는 건 참았다는 뜻이에요. 일단 이 아이가. 참고 지나갔다는 뜻이니까 그거를 부모님이 수용해주고 그걸 보상적으로 인정해주면서 거기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면 그 긍정적인 피드백에 힘을 입어서 아이들이 그걸 더 잘 참아내면서 적응이 더 빨라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험조차도 안 없을 됐다면 경우. 예. 이제 그 혼자 참는 상황이 되니까 예. 그게 이제 짜증이나 약간의 이제 그런 분노로 표현될 수 있거든요. 적응은 하지만 되도록이면 어느 정도 아이가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도록 그렇죠. 도와주는 게 좋을 네, 것 같다라는 맞아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만약에 이게 수치적으로 딱 어떤 기준치는 없더라도 음. 그래도 이 4에서 7세 정도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아이랑 함께 놀아주거나 아이가 에너지를 발산하는데 도움을 주면 좋겠다. 부모가. 그거를 미국의 국립정신건강원에서 나온 네네. 그 차트가 있는데요. 네네. 저도 그걸 좀 참고로 해서 이제 그 당시에 연구할 때 활용을 했었는데 만 4세, 5세, 6세까지 예. 평균을 냈을 때 네네.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야외 활동을 포함한 신체 활동. 하루에. 네, 그게
그 아이한테 어떻게 보면 미니멀 리ኳ이먼트처럼 돼 있더라고요. 네. 흥미로운 건 그런 제안을 하면서 거기서 강조하고 있는 건 네.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서 체육 활동을 시키는 것도 뭐 필요하지만 집에서 하는 일상 활동에 아이를 참여시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잔디 깎기 같은 걸 해야 되잖아요. 예, 우리는 이제 잔디 깎을 게 없죠. 없지만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네. 방바닥 청소 같은 거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4에서 7세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저는 물론 잘하길 기대하면 안 되죠. 옆에 야, 너 왜 이렇게 이거 대충 닦았어? 막 이러면 안 되죠. 엄청 혼내는 거 근데 그러면 안 되고. 그냥 아이랑 같이 이렇게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네네. 그 깨끗한 걸레 이렇게 해가지고 쭉 미는 거. 네네. 쓰레기 버리러 갈 때 같이 가라. 같이 가고. 가정 내 활동에서 아이가 참여해서 칭찬받을 수 있는 것들을 네. 운동의 어떤 하나의 요소로 삼아라.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더라고요. 네네. 네. 부모님이 늦게 끝나고 네. 집에 들어왔는데 네네. 얘를 위해서 또 1시간 밖에 나가라 뭐 쉽지 이렇게 않죠. 하면 너무 네네. 현실성이 맞습니다. 부족할 수도 있기 그건 때문에 주말에 하시고 주말에 하고 주중에는 아이랑 같이 하는 뭔가 가정 내 액티비티를 네. 뭐 가정 내외적으로 활용하시라. 그래서 걔도 가정 안에서의 자기 역할도 좀 찾을 수도 있고. 그렇죠. 소속원으로서.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한 아이가 유치원 학교에 적응하는 과정을 보면 역할에 대한 이해와 역할을 익숙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4에서 7세에 반드시 쌓아야 할 두 가지 축으로 하나는 조절 능력을 강조해 주셨고 하나는 정서지능을 강조해 주셨어요. 맞아요. 정서지능 어떤 의미로 말씀해 주실까요? 정서지능과 아까 얘기한 조절 능력의 정서 조절이 서로 연결돼 있긴 한데요. 네. 정서지능은 조금 다른 게 향후 공감 능력 발달과 관련이 돼요. 공감 능력.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 때는 공감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요. 네. 아주 기초적인 공감은 가능해요. 누가 아파서 울고 있으면 왜 그래 하고 이렇게 그 들려주고 엄마가 울고 있을 때 휴지를 갖다 주면서 엄마 괜찮아? 뭐 이렇게 물어보는 이런 거는 다 할 수 있는데 진짜 공감이라고 하면은 생각을 다른 사람의 생각을.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네네. 이제 이런 게 이해되기 시작하는 게 진짜 공감인데 4, 7세는 그건 어렵죠. 네. 자기 중심성이 아직도 굉장히 강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생일 선물을 예. 자기가 좋아하는 포켓몬 카드를 주잖아요. 엄마 생일 선물이야 했는데 뭐지? 포켓몬 카드야? 이게 뭐야? 근데 그때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죠. 네. 걔한테는 최고의 선물을 준 거예요. 지겨운 포켓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는 그렇게 반응하시면 안 되죠. 와, 이렇게 귀한 포켓몬을 나한테 줬네. 고마워.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건데. 이 시기에 최고의 선물이니까. 그렇죠. 네네. 그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걸 엄마한테 준 거거든요. 그 과정은 그 아이가 얼마나 자기중심성인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네. 공감, 네. 타인의 입장,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는 건 어렵죠. 그런데 정서지능은 그거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한 단계 한 단계를 만들어가는 공감의 초기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정서지능이 좋은 아이들은 타인하고의 욕구를 이해하게 돼요. 쟤가 저걸 좋아하네? 쟤하고 놀 때는 내가 이 노는 요것만 갖고는 안 되겠구나. 쟤는 레고를 좋아하니까 포켓몬만 자꾸 내가 하자 그러면 안 되겠네. 엄마, 나 레고 좀 배울래. 네. 이렇게 나가요, 애들이. 그게 공감의 시작일 것 같아요. 공감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와, 결국 네네. 공감도 놀이상호작용에서 나와요. 상대방의 욕구를 아는 게 일단 1번이에요. 제가 볼 때는. 상대방의 생각을 안다는 거는 예. 그 사람이 무슨 고차원적인 이걸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떤 걸 하고 싶어 하지? 네네. 어떤 건 하기 싫어하지? 이걸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감이 본격적으로 발달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저학년 시작되죠. 때부터. 난 초등학교라는 시기를 왜 만 7세에 만들었을까를 생각할 때마다 네네. 깜짝깜짝 놀라는 게 네. 어떻게 이렇게 디자인을 했지? 다 우리 의미 아이들의 있어요? 발달과 딱딱 맞게.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제가 교육과정이라는 게 절대로 누가 그냥 대충 잘라가지고 야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쌓인 아이 양육 경험을 공교육 안에 도입시킨 거예요. 네. 공감이라고 하는 거의 시작, 거기에 뇌 발달의 시작도 그 시기에 시작이 돼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런데 그거의 출발점이 4세, 7세 사이에 천천히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의 핵심이 놀이를 통한 상대 욕구의 이해. 욕구라는 건 두 가지다. 하고 싶어 하는 거, 하기 싫어하는 거. 여자애들한테 이렇게 만졌더니 여자애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너 왜 날 만져? 막 이러면서. 뭐 묻잖아. 남자애들은 만져도 덤덤하고 같이 때려 막 어떨 때는. 그런 것도 즐기는 놀이가 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물론 개인차가 있지만 그 만지는 거 싫어하는 거 딱 경험하고 나면 만지는 거는 얘는 굉장히 싫어하는 아이구나 하는 걸.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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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지 말고 먼저 가서 얘기를 해야지. 눈을 맞추고
만져도 되니라고 물어봐야지. 그 먼저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까지 갈 수 있죠. 갈 수 있죠. 그거 갈 수 네네네. 있어요. 그거 이제 거기 이제 엄마나 선생님이 좀 도와주시면.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 잘했어 철수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굉장히 강화가 되죠. 그 행동이.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내는 게 정서지능이에요. 그게 바로 이 아이가 학교 들어갔을 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인 사회적 기술, 네. 친구를 만들기 위한, 예. 친구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네. 그게 이때 만들어지는 건데 그게 정서지능이라고 하는 데서 출발하더라.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4살, 5살, 6살 때 잘 키워줍시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학령기 때 반드시 필요한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만들어지는 공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디자인하고 토대를 만드는 네. 시기가 4에서 7세. 이때죠. 교수님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4에서 7세가 정말 학령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학년기를 공부를 준비한다고 해서 기탄 수학 10페이지씩 풀게 하지 마세요, 제발. 영어 유치원 보내고. 영어 유치원, 우리 영어 유치원 관계자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영어 좋아하는 애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제 외래 오는 친구들 중에 틱 아이들이 많거든요. 틱 아이들. 틱 아이들의 악화와 연관되어 있는 것 중에 학원 프레시가 그렇게 많아요. 특히 만 6세 때 생기는 틱. 이 시기에도요? 네. 이게 틱의 초기 예. 표현형이 6세에 많이 오거든요. 눈 깜짝이거나 코 찡긋거리거나 또는 그때부터 킁킁거릴 수 있는 아이들 많아지는데 그 발생 시기하고 어떤 부적절한 학습 압력과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부담이 몸으로 표현이 되는 거네요. 네. 그 신체적인 틱의 발생 경로는 운동 조절의 미숙인데요. 그 운동 조절의 미숙이 감정적인 아미그달라, 히포캄퍼스라고 하는 부위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공포, 불안, 분노가 증가되면 운동 조절을 더 떨어뜨려요. 그래서 그 떨어진 운동 조절이 나타나는 표현형이 틱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네. 우리 틱장애 아이들 뭐 유전적인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유전적인 거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소수만 영향을 줘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런 기질적 성향하고 운동 조절 발달이 개인차가 있으니까 그거하고 정서적인 환경 스트레스예요. 그 두 개를 잘 이해하시면서 환경적으로 그 아이한테 과도한 압박을 주지만 않으셔도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고요. 학령기를 좀 단단하게 맞이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이 시기에 꼭 놓쳐서는 안 돼. 한 3가지 포인트만 짚어주신다면요. 이 학령기를 잘 지내는 아이들의 특징은 일단 첫 번째는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 과정에서 특히 또래 관계에 대한 적응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선생님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분이 권한이 엄청 많죠. 유치원 네네. 때보다. 돌본다는 경험보다 이제는 지시, 나는 수행 이런 관계가 많기 때문에 그런 위계에 대한 대인관계 경험 그리고 또래와의 의사소통과 네. 즐거운 놀이 활동을 위한 배려, 소통의 경험. 이게 첫 번째인 것 같고 제가 볼 때는요. 두 번째가 이제 학습이죠. 학습. 네, 학습. 그러니까 이게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인지적인 내용들을. 학습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거기서 많이 오해할 수 있는 게 학습이라는 거를 미리 시키면 예. 더 잘 따라가잖아. 오해예요. 너무 시키면요. 네네. 진짜 학습이 재미가 없어져 버려요. 새로운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네. 다 아는 건데 내가 왜 또 앉아서 이걸 들어야 되지라는 게 생깁니다.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네네. 중고등학교만 선행학습이 학습 동기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도 학습 동기 떨어뜨리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선행학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 중에 이제 외래 올 때 저는 꼭 물어보는 게 무슨 과목을 좋아하고 무슨 과목 싫어하는지를 꼭 물어보거든요. 그게 예. 아이의 약간의 성향도 보여주고요. 네네. 또 인지적 특성도 보여주고 그 아이한테 부모님들이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지도 좀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데 수학 싫어요 하는 애들은 수학 여기서. 공부 많이 하는 아이들. 진짜로. 선행 많이 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수학을 원래 못하는 아이가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나중에 학습평가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너무 슬픈 현실이네요. 근데 수학을 정이 떨어진 거예요. 예. 아무 의미 없는 이 숫자들의 나열들을 내가 이걸 왜 외우고 있나 하는 거를 모르는 상태로 기초학습이 되고요. 네네. 선행학습이 되고요. 학교 들어오면 그걸 또 배워요. 그 재미없었던 과정을. 걸. 그러면 어렵게 느껴져요. 사실 4에서 7세가 학령기를 준비한다는 그 부분을 요즘 부모님들이 학습을 준비하는 시기로 네.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여기서 놓치는 부분도 있을까요? 학습을 준비하는 건 부분적이고 네. 학습을 루틴화하는 아이의 경험들을 쌓아가는 게 첫 번째예요. 네네. 근데 그 학습을 루틴화하려면
수업 시간 4시간 1학년 때는 3학년 때는 5시간 4학년 때 6시간 앉아서 수업 참여해야 되고 예. 학습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 루틴 매일매일 일주일 5번 6번 루틴을 챙기려면 이 아이가 동기가 있어야 돼요. 동기가 없는 학습 루틴은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4, 7세 학교 학습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공부 동기를 공부 만들어주자. 동기. 네, 공부 동기는 어디서 온다? 공부를 하면서 내가 재미가 있고 얻는 게 있어야 돼요. 네. 재미는 내가 궁금해하는 호기심을 충족하는 재미가 있는 게 제일 좋고요, 사실은. 또 함께 뭔가를 찾아냈을 때, 와, 이거구나, 이게. 라고 하는 깜짝, 아하, 피노메논. 아하, 이거였네. 이게 맞는 거였어. 이게 진짜였어. 이걸 아는 과정. 그 경험이 쌓이면 공부 동기는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거 길러주는 여러 가지 다양한 책 읽기, 놀이 활동, 경험들. 네, 그 경험들이에요. 그 경험들이 메인이 되면 가장 베스트고요. 그 다음에 견뎌내야 돼요. 그런 아하 하는 거는 사실은 순간이고, 예. 견뎌냈으니까 그 아하가 생긴 거거든요. 네네. 그 루틴을 견뎌낼 땐 보상이 필요해요. 엄마의 사랑이에요, 그때. 엄마의 제가 볼 사랑. 때는. 그 보상의 그 절대적인 보상의 거죠. 절대. 엄마의 엄마가, 야, 되게 열심히 보는구나. 힘들지 않아? 과일 깎아줄게. 예. 네. 와, 벌써 이렇게 책을 10페이지나 읽었어? 이거 네네. 어려운 책인데 어떻게 봤어? 깜짝 놀라는 표정. 예, 예. 진짜로 놀래거든요. 네네.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가장 감사한 건 그거예요. 제가 책을 보거나 뭐 이렇게 혼자 생각할 때 한 예. 번도 방해하지 않으셨어요. 너 왜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어? 나와서 이거 해. 생각하고 뭐 했니? 물어봐요, 엄마가 저한테. 그럼 나 이거 했는데, 헉, 그거 벌써 그런 생각을 했어? 대단한데? 정말요? 예. 그런 거면 너 나중에 한번 일기장에 써봐라. 네네. 격려해 주시고. 그 경험들이 공부 동기를 만들고 견뎌내는 힘을 만든 거예요. 그 공부 동기가 동기. 만약에 4에서 7세면 어떤 형식으로 발현되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아이들마다 네. 각자 탐구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반드시요. 네. 그게 뭐 곤충일 수도 레고든. 있고, 그럼요. 네네. 곤충일 수도 있고요. 공룡일 수도 있고요. 그게 천문일 우리가 수도 앉아서 있고요. 이 학습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경험을 해야 돼요. 예. 밖에 나가서 찌르레기도 좀 보고요. 네네. 반딧불도 좀 보고요.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네, 찌르레기. 찌르레기. 네. 어머님들이 만화책 중에 Y를 보시는 걸 되게 싫어하는 어머니들이 많으셨거든요. 네네네. 얘는 Y책만 봐요. 맨날 만화책만 봐요. No, Y책 전 좋다고 생각해요. Y가 좋은 자료를 많이 줘요. 야, 이 로봇을 이렇게 만들 수 있네? 인공지능이란 게 있어? 이런 걸 아이한테 주는 거예요. 4살짜리, 5살짜리, 6살짜리 친구들이 인공지능이 뭘까? 이런 생각 진짜 한다니까요. 놀랍게도. 네. 걔의 취향에 맞으면. 이런 경험들을 4세, 7세 전혀 못하냐? 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가 좀 도와주면. 근데 그게 물론 능숙하게 하길 바라면 안 돼요. 네네. 그게 이례적인 경험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몇 번 흥미 있다가 아우 재미없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또 수용해 줘야죠. 그런 자극들 중에 얘가 뭔가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 네. 선택을 했으면 그걸 계속 이어주게끔 그 관련된 경험을 풍부할 계속 수 해줘야 있게. 되나요? 관련된 경험도 주고 자료도 보여주고 자료를 찾을 수 있는 네네. 방법도 알려주고 네네. 유튜브 그럴 때 뭐 1시간 본다고 욕 혼내지 마세요. 걔가 네. 탐구하는 유튜브 보는 건 좋은 겁니다. 네. 유튜브 보는 게 다 나쁜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걔가 뭐가 관심 있어 하는지를 옆에서 같이 보시고 함께 즐기시고 같이 재밌게 하시고 그리고 그중에 선택되는 거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 작업들이 이 아이가 견뎌내는 힘. 동기로 이어지는. 네. 그리고 학습이라는 게 굉장히 자발적인 거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해줘요. 그리고 이게 공부하는 뇌이자 학습하는 뇌의 기초공사를 그게 다지는 시기. 기초공사예요. 네. 그게 몰입을 만들어요. 몰입. 네네. 결국 나중에 몰입과 습관이거든요. 습관으로. 학습은 네네. 공부 잘하는 애들은 딱 2가지를 잘하는 거예요. 네. 습관화돼 있어요. 루틴이죠. 해야지. 네, 그러니까 하는 거를 부담을 안 느껴요. 근데 이제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 하는 게 부담되니까 네. 준비를 엄청 해요. 자, 일단 이 계획표 짜야 돼. 계획표 이틀 동안 짭니다. 계획표 짠 다음에 학용품을 정리해요. 자, 여기다가는 이제 볼펜, 여기 네. 연필, 여기 책상 정리. 잘했는데 쉬자.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냥 하는 거예요. 바로 앉아서. 아니, 바로 하면서. 앉아서 뭐 예, 책 예. 보고 보다 재미없으면 또 딴 것도 보고 네. 뭐 그 선택에 대한 건 자기 나름대로 내면화된 규칙들이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루틴 규칙을 그냥 실행하는 거 한 가지와 두 번째는 진짜 뭐가 나왔을 때 몰입을 하는 거예요. 네. 생각을. 네. 그래서 그 생각을 할 때는 우리 뇌에 있는 브레인에 정말 정서적인 뇌, 인지적인 뇌, 시각, 청각, 감각적인 뇌, 네. 그리고 그걸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인 전두엽과 그 연결망들이 동시에 활성화가 되면서 쭉 빨아들이는 거예요. 공부를 그냥 하는 거에서 쭉 빠져들기까지는 뭐가 더 필요했을까요?
아하가 쌓여야 돼요. 아하가 쌓여야 돼요. 많이 쌓여야 되고요. 그거는 예. 4세, 7세 때는 안 돼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청소년기 때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으면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네. 아하, 작은 아하들을 좀 쌓아. 작은 아하들이 이제 쌓여지는 거죠. 그리고 보상이 연결돼야 돼. 부모님의 보상. 네, 부모님의 보상이. 네. 부모님의 역할 역시 중요해요. 그래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뒤에서 보상만 잘해주셔도 아이들은 알아서 발달하고 성장한다는 예.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물론 너무 알아서라는 걸 강조하고 싶지는 않고요. 부모님이 예. 관심 가지셔야죠, 당연히. 그래서 교수님이 공부를 잘할 수 있었던 그 배경, 비결에도 저는 어머님과의 초등학교 유대를 3학년까지는 강조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절대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어요. 잘하셨을 것 아니요, 같은데. 아니요. 저는 되게 예. 그러니까 선생님으로부터 귀여움은 받았어요. 아, 이 예. 녀석 되게 귀엽네. 되게 싹싹하네. 네네. 이런 느낌은 줬지만 공부 잘하는 애 아니었어요. 그러셨어요? 예, 그런데 예. 제가 또 더더군다나 위기도 있었죠. 3학년 때인가 그때 이 소수점 자리하고 분수 이런 거에 제가 막 헤매기 시작한 나눗셈. 네네. 그때 나눗셈 공포가 있었어요, 진짜로. 그러셨어요? 시험에 나눗셈이 네네. 나오면 나 이건 잘 이해가 안 가고 자꾸 뭔가를 빼먹어요. 네.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근데 엄마랑 같이 어떤 문제 풀 일이 있었어요. 네네. 엄마가 뭐 갖고 온 문제집을. 예. 제가 또 그거 틀린다는 엄마가 알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해주신 거예요. 네. 근데 내가 못 풀어. 헤매. 어. 시간도 걸리고. 그러니까 엄마가 얘가 이 문제가 있구나 알고 이제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어요. 예. 야,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한 자릿수를 옮겨야지. 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내리는 건 그 다음에 내리고, 요 내린 게 합쳐지면서 빼는 거거든. 문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엄마가 이제 약간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왜 이거 아까 했는데 못하니? 아, 교수님한테요? 하루 이틀을 하시다가 예. 어머니 뭔가 딱 느끼신 것 같아요. 안 이거는 되겠다. 내가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얘한테 가르쳐 주면 나도 화를 내게 되고 얘는 거기서 딱 위축이 되고 불안해지니까 더 헤맨다. 예. 그래서 이제 선생님 교대셨는지 하여튼 어디 그 인문학 국문학 선생님이었어요. 네네. 대학생. 네. 네, 졸업반쯤 되시는 분이었던 걸 기억을 해요. 근데 그분을 연결해 주신 건데 그분이 정말 원리를 딱 그리고 제가 예. 헤매는 걸 딱 아시는 거예요. 뭐에서 헤매는지를, 어떤 프로세스에서 빵꾸가 났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분 뵙고 싶네요. 저도요. 저도 지금 진짜 뵙고 싶어요. 지금 이 혹시 보시면 저 초등학교 TV는 3학년 때 사랑을 싣고 갔던 느낌이에요. 네, 장희동에서 예. 장희동 신재약국의 둘째 아들 도와주셨던 분 혹시 기억하시면 연락 좀 주시면 제가 한번 어머님이 약사셨다고 네, 밥 한 알고 끼 있어요. 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약사셨어요. 네. 그 원리를 깨닫고 그때 제가 아하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아유 이놈아 왜 못했니 이거 그동안 스스로 막 생각하고 예. 그러면서 수학에 재미가 붙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혼자서 네. 아하를 계속 내가 찾아가셨던 생각하고. 거죠. 네, 그렇죠. 그게 한번 변곡점이 생기니까 네네. 이렇게 이게 뭔가가 생기는 원리가 있구나 이 안에 네네. 숨은 게. 예. 근데 그런 걸 알게 되니까 그걸 찾는 게 재밌어지고. 이 시기에 4에서 7세 부모님은 아이가 학교에 가기 전에 요즘에 유행하고 있잖아요. 엄마표 학습으로 아이한테 이렇게 학습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공부를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책 읽기라든지 영어라든지 다른 맞아요. 여러 가지를 네네. 엄마표 학습을 만약에 이 시기에 한다. 실패하고 성공의 가늠자 뭐가 있을까요? 엄마표 학습 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고 시작하시면 좋겠다. 네. 저도 제 아이 태어났을 때 2살까지는 진짜 천재인 줄 알았거든요. 네. 말도 막 외국 국기 같은 것도 외우고 앉아있고 어. 혼자서. 그런 기대를 갖고 계속 걔한테 푸시했으면 걔 아마 못 견뎠을 것 예. 같아요. 기대를 일단 낮추시는 게 좋다. 일단 엄마표 학습은 잘 놀자 얘랑. 그러니까 글자 갖고 놀고 숫자 갖고 놀고 말 갖고 놀고 얘랑 같이 뭔가 주고받는 시간을 재미있게 가져보자. 일단 저는 그거를 전제로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걔 기질에 맞춰주자. 앉아있는 거 싫으면 같이 걸으면서 얘기하면 되고 앉아있는 거 좋아하면 또 누워서 얘기하고 그냥 편하게 디굴디굴하면 좋고 아이의 기질 활동 성향에 맞추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학습이라는 목표를 성취하고 연결하지는 말자. 경험과 연결하자. 경험. 이거 했더니 괜찮네. 이 책이 재밌었네. 경험이면 돼요. 독후감 써야지 해서 독후감을 또 못 써오면 야 이거밖에 못 써? 엄마가 이렇게 너한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교수님 핵심 질문일 것 같은데요. 4에서 7세 이 시기의 발달 과업을 한두 줄로 딱 정의해 주신다면, 요약해 주신다면요. 부모님들이 이 방향성대로 좀 따라했으면 좋겠다. 4세부터 7세까지는 본인 스스로의 동기를 가지고 자기의 몸과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걸 배우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추구할 수 있는 견디는 힘을 갖게 하는 시기다. 조절하면서 네, 견디는 힘을 힘까지 갖게 하는 시기다. 갖게 하는 시기다. 이걸 다 합치면 영어로는 이니셔티브예요. 네.
이니셔티브. 이니셔티브는 이렇게 잠깐 하고 마는 게 아니거든요. 꾸준히 해나가는 힘이고요. 자발성에 근거한 거고. 네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성취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스스로가 노력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이니셔티브. 그게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김봉룡 교수님의 말씀이 4에서 7세를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 귀한 조언으로 다가갔을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기자 TV